개발행위 파트로 이제 넘어가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이걸 약칭으로 이제 국토계획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국토계획법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부분에 살펴봤죠. 다시 돌아가면은, 자, 여기에서 이 계획 부분과 이용 개발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얘기했고요. 이 계획 부분에 해당되는 게 이제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 이용 개발 파트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요. 거기에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성장관리구역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이제 크게 살펴봤던 게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뭐 기본계획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이것들이 이렇게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라는 사실이 시험 문제에 자주 빈출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내용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이 밑에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이런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는 이 6인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허가를 받을 사항에 대해서 좀 이따 살펴볼 거고요. 그런데 도시군 계획 사업, 이게 뭐라고 그랬죠? 사시 개정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도시 정비 사업이라고 그랬죠. 이런 도시군 계획 사업은 이 개발 행위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6인의 허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도시군 계획 사업은 공적 사업이고 공적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허가 대상에 해당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건축물의 건축이 있고요.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그 다음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런 것들이 이 허가 대상 행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물 이렇게 첫 글자만 따서 암기하시고 그것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여기까지 같이 순서대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 형, 취, 할, 적. 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적재한다는 거니까 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건공 토물, 물, 건설, 형, 취, 할, 적. 자, 이렇게 암기하시면은 이 개발 행위를 완전하게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허가 대상 행위에 구체적인 허가 받아야 되는 행위, 그리고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되는 허가가 받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은 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예외적인 사항은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이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의 매립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예요. 그러나 허가받지 않는 행위를 보면은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받지 않습니다. 이 경작을 위한 것은 개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목이 변경되니까요. 지목이 변경된다는 것은 이 토지 대장에 등재된 해당 토지의 이용 목적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논에서 대로, 그러니까 농지에서 건축물 부지로 변경되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죠. 임야에서 전으로, 그러니까 산림에서 논으로 변경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목 변경이 수반되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다만 이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밭에서 논으로, 논에서 밭으로, 이것은 이제 형제지간이라고 보는 거죠. 이 같은 성질의, 그러니까 경작을 위한 지목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거기까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토석의 채취를 보면 흙, 모래, 자갈, 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헷갈리기 쉬운 게 이제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토지의 형질 변경 시에 이미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거는 이미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허가를 받았으므로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헷갈리죠? 예를 들어서 토지를 절토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 흙을 채취한다 치자고요. 이때는 이제 토지 절토 부분에서 이미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되고요. 이제 흙을 여기서 따로 채취하는 이 부분에서는 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강가에 모래 채취를 해가지고 판매한다 치자봐요.
친다고 하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토지의 형질 변경이 별도로 없어요. 뭐 절토하는 것도 아니고 성토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정지, 땅 고르기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 토속 채취잖아요. 이런 경우는 별도의 토속 채취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암기를 하시고 토지 분할 같은 경우는 자, 이런 경우 이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그 건축물의 소유권과 함께 분할하는 거예요. 이 건축물이 된 대지는.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개발 행위로 보기 어렵다. 그런 내용인데 일단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개발 행위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합병도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냥 단 합병은 있는 것을 그대로 합칠 뿐이죠. 문제가 되는 것은 분할입니다. 자, 거기까지 알아두시고 또 이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적재 행위인데요. 적치 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적자가 쌓을 적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쌓을 적자. 자, 이 물건을 쌓는 게 어디에 쌓는 게 문제가 되는 거냐면은 이 녹지 지역, 관리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남의 땅에 토지의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녹관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데는 이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건축물의 울타리도 아니고 바깥에 이렇게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으면 안 된다 이거죠. 자, 반면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요. 자, 이런 지역은 특징이 뭐냐면 물건을 쌓는 일이 빈번하다는 거죠. 주거지역도 그렇고요. 상업지역도 그렇고 공업지역도 그렇고 특히 농림지역 같은 경우 논만 해도 이렇게 볏짚을 한동안 많이 쌓아놓잖아요. 둥그렇게 해가지고 쌓아놓는 걸 보셨을 텐데 이렇게 이제 물건을 쌓는 일이 빈번하니까 이것들을 매번 허가를 받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농림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것을 포인트로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다시 또 허가를 받아야 돼요.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모든 공법에 그렇습니다. 신고한 것을 다시 변경할 때는 또 신고하고요. 허가받은 것을 다시 변경할 때 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인가받은 것을 다시 변경할 때도 인가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대꾸가 됩니다. 일단은 그렇고 이제 예외들이 존재하고요. 그 예외들이 때에 따라서 중요하겠죠. 여기서도 예외가 나옵니다. 다 원래는 이렇게 허가를 받은 것을 다시 변경하려면은 다시 변경허를 받아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신고하는 예외가 있기도 하고 통지하는 예외가 있기도 한데 여기서는 이제 통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지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미한 사항, 이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어떤 그 변경 허가 없이 이 유기인에게 통지하여야 해요. 자, 어떤 경우냐?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그러니까 반대로 연장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단축하는 경우는 좋은 거죠. 그래서 허가를 내준 사람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통지만 해줘도 된다는 거고요. 부지 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5% 정도에서 조금 이렇게 작게 하는 거는 큰 이슈가 안 되므로 통지만 해도 된다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뭐 5%든 1%든 확대를 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확대는 해당되지 않아요. 5% 범위 내에서 축소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해 변경되는 경우, 일괄 신고 대상인 경우, 예를 들면 공작물의 위치를 1m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이런 것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그걸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위에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 그랬는데 또 그 허가 없이 가능한 개발행위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발행위 허가 제외 대상인 게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와 같은 행위들은 개발 행위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이런 것은 신속성의 생명이죠.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렇게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유기인에게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 일단 급한 대로 응급조치를 해라. 허가 같은 거 필요 없다. 다만 다 한 후에 1개월 안에 유기인에게 신고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따라서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 증축, 재축 이런 것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그 밖에 이 아래와 같은 경미한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데요. 자, 이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보면은 개발행위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위환경조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되는데, 만약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라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고 개발행위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도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개발 밀도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개발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지금 밀도가 너무 많으니 그것을 제한하기 위한 그런 관리구역이 이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인데, 근본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같은 것들이 불필요한 지역입니다. 다시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넓히지 않는 차원의 그러한 관리구역인데,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의견 청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의 거치고 심의를 거쳐서 개발 행위 허가를 내주는데, 다만 이 심의 내용에서 원래는 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개발 행위 시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 자, 어떤 경우냐? 지구 단위 계획 또는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 행위. 자, 이 경우에는 이미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지구 단위 계획이 만들어졌고요. 또 성장 관리 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하는 개발 행위는 별도로 개발 행위 심의를 또다시 중복으로 거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받은 개발 행위 별도로 할 필요 없겠죠. 사방 사업을 위한 개발 행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행위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인데요. 자, 옆에 암기 코드를 이렇게 정해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5일 이내 심의 또는 협의 기간은 제외한 기간이고요. 이 허가권자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허가를 할 때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라는 게 있죠. 기준이 있어야 이제 이거를 허가할까 말까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개발행위의 일반적인 기준을 보면요. 자, 이런 기억에서 미음까지의 이런 기준에 따라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개발행위 허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런 물리적인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면적,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물리적, 환경적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되는 거지, 무슨 그 사람이, 개발하는 사람이 돈이 많냐, 자금이 충분하냐 마냐, 신용이 어떠냐, 이런 것들은 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자금 조달 계획 등에 관한 기준은 없어요. 있어야 될 것 같죠? 근데 허가권자가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뭐 신용이 어떻고 저쩌고 그런 것까지는 평가를 안 하고요. 이런 물리적인 환경적인 조건이 되면은 일단은 허가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그 물리적 환경적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기준 면적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이 밑에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 행위 규모에 적합해야 돼요. 그런데 개발행위가 농어촌 정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런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고요. 자, 대통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 규모를 한번 보면은, 개발행위를 하려는 곳이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개발행위 허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인 경우에는 5천 제곱미터 미만일 때 허가해주고요. 주상생자일 때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허가를 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상하네. 뭔가 규모가 클 때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받아서 그거를 허가를 해줄 것 같은데, 3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5천 제곱미터 미만일 때, 1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라고 하니까 좀 얼핏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요 밑에 설명을 드렸는데, 옆에 이렇게 미만이면은 허가를 받아서 지금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사적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기준 면적 이상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 공적 개발행위가 되어서 도시개발법에서 다시 다루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인즉 단순히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만 제출해가지고 허가받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규모가 훨씬 더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거치고 각종 영향평가 또 그거에 따른 허가라는 이런 포괄적인 입체적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도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또 전제될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같은 것들을 거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이 규모를 초과할 때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는 일단은 신경 쓸 필요 없고 이 미만 일대에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서 개발을 할 수 있다. 네, 거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숫자들을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농공 관리는 3만 원 미만으로 접대가 가능해요. 부담 없죠? 그래서 이제 보자. 5천 원짜리로 먹자. 그래도 주상생자인데 10,000원짜리는 하자. 10,000원짜리로 먹자. 그렇게 암기 코드를 정리해 봤고요. 말이 잘 안 되죠. 그래도 그냥 무작정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서 암기하는 게 조금 더 기억하기 쉬울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나 이 성장 관리 계획, 이 상위의 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겠죠. 사적 개발 행위라 할지라도 이런 조건이 필요하고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과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이고 다양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절해야 될 것이고요. 이런 당연한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용도 지역별 구분을 볼게요. 자, 이것도 필요한 것이 그 용도와 해당 지역이 맞을 때 허가를 해주는 거지 그게 서로 언밸런스하면 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개발행위 허가가 만약에 시가 용도면은 그것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위치할 때 허가를 해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유보 용도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허가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전 용도인 경우에는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 농림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인 경우 허가를 해주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이 이제 유보 용도에 해당하는 지역이죠. 그 지역이 어디냐?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는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요. 조건부 개발행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붙이려 하는 때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주고요. 개발행위 할 때도 이제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이행보증금은 민간만 예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적 기관은 이행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는 이행보증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예치 사유는 굴비 발차기, 굴착, 비탈면 조경, 발파로 인한 낙석, 차량의 통행, 그 다음에 이런 행위로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이런 굴비 발차기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행보증금을 반드시 예치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예치금액은 총 공사비의 20%. 그리고 이렇게 예치한 것을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그것을 이제 반환해 줘야 되고요. 허가 위반자는 이제 3-3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개발이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준공검사를 받는데요. 준공검사를 받는 대상은 건, 공, 토입니다. 나중에 있는 이 토지 분할, 토와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뭔가 건축물을 지어서 준공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준공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되고 이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준공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인데 이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건축을 이제 완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그렇게 이제 끝난 거니까 별도로 개발 허가권자의 준공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개발행위를 다 조건에 맞는다고 다 허가를 내주는 건 또 아니고 때에 따라서 제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시험에 아주 빈출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한 사유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크게 보면은 보전을 위해서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뭔가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먼저 보존을 위해서 제한하는 것을 보면은 이 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어요. 또는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어요.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지역 당연히 뭔가 개발을 제한해야 되겠죠. 또 개발 행위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그다음에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이런 경우도 뭔가 그 상황을 보전하기 위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뭔가 이미 진행 중이에요. 자,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만약에 결정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변경이 되잖아요. 또 그러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개발행위 허가 기준 자체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경우는 개발행위를 일단은 좀 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 자, 이런 지역은 뭔가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제한 사유를 이렇게 한번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높개수, 조우한 문화재. 높개수란 사람이 맡아트린, 조우한 문화재. 그런 거는 보존해야겠죠. 그래서 제한을 해야 돼요. 누가 제한해야 되냐? 기관지기. 기관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기관지기라고 하자고요. 그 기관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제한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암기하시고 또 추가로 또 시험에 빈출되는 부분이 이 제한 기간입니다. 자, 공통적으로 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국장일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지사, 시장, 군수일 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런데 요 3, 4, 5에 해당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요. 또다시 추가로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최장 5년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완벽하게 반복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이런 내용은 뭐 계속 매년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 뭐 한두 번 할 때 이런 부분은 대여섯 번을 반복해서 완전히 습득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게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성장관리계획인데요. 자, 먼저는 이게 그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개발 이용 파트에 나와 있어요. 성장관리계획은. 자, 그걸 먼저 알아주시고 성장관리계획의 지정을 보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이런 이 6위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이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 녹관농자가 성장관리계획구역에 해당 지역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 주상공업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지역은 이제 개발 필요가 있으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을 합니다. 이런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지역은 약간 이제 아직까지 개발이 덜 된 지역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비도시 지역이 성장관리계획구역 대상 지역이 된다라고 하면 또 이것도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녹지 지역에 들어가 있으니까. 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도시 지역, 비도시 지역 다 지정이 가능해요. 도시 지역의 녹지 지역, 비도시 지역의 관농자 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되어서 도시화를 인해서 이게 이제 도심이 확장될 때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녹관농자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뭐 경우에 따라서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부 또는 일부, 어떤 때는 일부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헷갈리는데요. 예, 공법의 모든 내용이 대부분은 다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그런데 전부란 말 없이 일부라고 딱 나와 있는 것은 세 군데뿐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경우 그 정의에서 일진 개항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 토지상환채권이 나오죠. 이 토지상환채권 같은 경우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은 토지 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 즉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에서 전매 제한 조건에서 예외적인 사항으로 배우자에게는 일부 증여할 수 있다. 뭐 그런 정도 이렇게 세 번 정도 나오니까요. 나올 때 그거는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고 대부분은 이제 전부 또는 일부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개발 수요가 많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물론 전제 조건은
녹관 농자여야 됩니다. 녹관 농자 지역에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그 다음에 토지 이용이나 교통력과 변화 등으로 인해서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 녹관 농자일 때 성장 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암기 코드 정리해 봤는데요.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은 성장을 위해서 시완이라는 배우가 있죠. 시가화 예상되는 지역,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연무대, 논산의 훈련소를 연무대라고 합니다.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 연무대에 입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전일 녹관농자 합니다. 성장을 위해서 시완 연무대에 입대해서 전일 녹관농자 한다.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수립 절차 보시고 성장 관리 계획의 수립 내용을 보면은 그 수립할 때 이러한 사항들을 포함해서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기반 시설의 설치,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들어가고요. 이런 것들 쭉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이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은 도심 지역이 아닌 비교적 도시 지역이라 할지라도 덜 개발된 곳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같은 것까지는 자세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도심 지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같은 경우는 주상공 지역의 계획이 지정되는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경우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까지 필요한 거죠.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같이 체크를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성장 관리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가 됩니다. 약간 풀어주면서 이제 맹렬한 도시화를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생산 관리 지역과 그 밖에 성장 관리 계획 구역으로 구분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 우대를 받아요.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이 지가가 이 도시 지역의 생산 녹지나 자연 녹지보다 이 지가가 더 높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폐율 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관리 지역이 개사사라 그리고 용적률도 100이었죠. 근데 이것들을 각각 건폐율 같은 경우는 50%로 늘려주고요. 용적률은 100에서 125%로 늘려줍니다. 자, 그래서 40에서 50으로 늘려준 것도 1.25배고요. 이것도 이제 1.25배죠. 1.25배씩 늘려준다라는 것이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건폐율은 이렇게 20에서 30으로 늘려줍니다. 1.5배로 늘려주지만 용적률은 변동이 없어요. 용적률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 관리 계획도 5년마다 탄성 여부를 재검토해서 정비하고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제 공공시설 문제에 대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개발 행위에 이제 공공시설이 포함된 경우 개발이 끝난 후에 이 공공시설을 어떻게 귀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위는 공공시설에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 행위를 허가하려면은 당연히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서 그 귀속을 이제 최종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크게 행정청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와 민간, 즉 행정청이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은 경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어떻게 귀속시킬 것인가, 행정청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또 비행정청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공이 이런 경우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종래 공공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전에 쓰던 공공시설은 행정청이 개발행위를 받은 경우에는 이런 종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이 돼요. 어차피 다 같은 편이니까. 그런데 민간까지 그렇게 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규정이 생기는 겁니다.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그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가 있어요. 이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은 자는 이때 이게 이제 비행정청인 거죠. 이 비행정청에 즉 민간에게 무상으로 비용 범위 내에서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 그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잘 이해하시면은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어렵게 나면 이 소유권의 귀속 시기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개발행위가 끝나서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행정청인 경우에는 이 소유권의 귀속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개발행위가 끝나서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해야 해요. 그 통지한 날, 이렇게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보고요. 비행정청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끝나기 전에 먼저 이 시설의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준공검사를 받는 거거든요.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때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 귀속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행정청인 같은 경우는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토지의 종류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해요. 그 통지한 날 별도의 무슨 절차 없이 통지만으로 귀속이 완료되는 거고요. 비행정청인 경우에는 이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먼저 통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준공검사를 받아요. 그리고 그 준공검사를 받은 날 귀속이 완료된다. 그 내용인데요. 이걸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은요. 도시군 계획 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조항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개발 밀도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하고 그것을 마침으로 국토기획법 전체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단시간에 원하는 점수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